나는 선생님, 언니, 이모, 엄마라는 이름표를 가진 보육사입니다. 아, 오늘 세희가 잠을 좀 설쳤어요? 세희가 오늘 조금 잠을 설쳤어요. 아, 네네.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한 직업. 아이 한 명 한 명 충분히 사랑을 주고 싶어도 잠깐만, 지연아. 마음만 앞서고 미처 전할 수 없었던 보육사의 마음이 모든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맘스케어는 AI 기술을 통해 보육사의 마음이 담긴 특별한 자장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멜로디가 AI 조합으로 아이들만의 자장가가 될 것 같습니다. AI 사운드 기술이 만든 자장가로 기다림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리사운드 AI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사운드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컨퍼런스의 진행을 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요. 또 아나운서인 김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에 함께 보신 영상은요, 12월 15일 일반 대중에게 아동 양육시설 영아들의 어려움과 또 이 보육사의 처우 개선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제작된 맘스케어 리사운드 AI 캠페인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이 맘스케어 리사운드 캠페인은 아동 양육시설의 이 환경적 한계와 또 그들을 돌보는 보육사들의 어려움을 전하고요. 제도가 좀 필요함을 알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첫 순서로 이 리사운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리사운드 컨퍼런스는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부모의 품에서 자라날 수 없는 영아들의 이야기에 좀 관심을 갖고요. 영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진행되는 컨퍼런스 시간 동안에 아마 다양한 연사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만큼 또 서로의 의견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각자의 또 필요한 역할 속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발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또 이렇게 발걸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여러분께서도 이제 기사를 접해서 아시겠지만 또 오늘 또한 또 참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간단한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요. 워크숍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좀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공되는 음료가 앞에 있을 겁니다. 물이나 커피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자주 음식을 섭취를 하면서 마스크를 좀 벗는 행위는 조금만 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의 대화와 자리 이동은 좀 자제를 또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안전한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외빈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간단하게 오늘의 이 컨퍼런스 일정을 좀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리사운드 컨퍼런스 2021은요, 총 3세션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세션에 앞서서 이 컨퍼런스의 취지를 담은 인사말 그리고 기조연설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시간표에 보시듯이 기조연설이 끝난 후에 오전에 첫 번째 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각 세션별로 3분의 연사가 15분씩 발표를 진행을 하시고요. 각 발표에 따른 질문을 드리고
드리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이 종료된 후에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될 텐데요. 식사 마친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이 진행이 되고요. 총 이제 끝나는 시간은 오후 3시 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저희가 또 테이블 위에 일정표를 올려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사운드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준비한 한화생명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환영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재훈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면 보다 넓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이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 오프라인 양쪽으로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태어나서 1살부터 3살까지 36개월 간의 그 성장 기간이 심리, 성격, 정서 발달의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36개월 동안에 그 사람의 그 심리, 또 정서, 성격이 형성되는 가장 그 중요한 기간이 되겠죠. 그때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면 얼마나 안정된 상태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느냐, 애착이 얼마나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착 손상을 일으킨 상태에서 성장하느냐, 애착 현상이 잘 형성된 상태에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일생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전문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심리 전문가이시기도 한 이 조벽 교수 같은 분은 애착 손상 현상을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 문제로 보고 아주 그 분야에 정진하고 계시죠. 애착 손상 현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면 어머니의 또 할머니의 또 형제자매들의 이 돌봄과 이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애착 형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이 보육시설, 아동 양육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런 돌봄을, 따뜻한 돌봄을 또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돌봄을 또 마음으로부터의 그런 사랑을 받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은 그 양육시설, 보육시설에서 자라난 아이들,
과연 정상적으로 사회인으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늘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서는 이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동안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화생명에서 2014년부터 마음스퀘어 마음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보육시설, 양육시설에는 이 아이들을 한화생명 여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돌보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 2019년부터 어린이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 리사운드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이 행사를 갖게 됐는데 그동안 이 마음스퀘어 이 마음놀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경험, 지식, 또 오늘 참석해서 발표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그런 전문적인 경험, 지식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보육시설,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좀 더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애착을 형성해 가면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고 또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주제 발표를 해 주실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배우 신애라 님입니다. 이 신애라 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두 따님을 또 입양해가지고 본인이 낳은 아이 말고 또 딸을 이렇게 입양을 해서 키우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 사회에 선물하신 신애라님이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데 그 체험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오늘 토론에서 토론을 이끌어 가실 정익증 교수님, 이화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주 원로, 이제는 아주 중진 단계에 넘으셨죠. 이제는 뭐 사회복지학계 대표 신화 다름없는데 정익중 교수님이 특히 이제 아동 분야의 아주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토론을 이끌으실 거고, 또 오늘 고마운 거는 오랜만에 뵙는데 이 김경란 아나운서님이 아주 익숙한 솜씨로 오늘 이렇게 사회를 해주시니까 이 컨퍼런스가 아주 굉장히 잘 진행되고 또 의미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시작하셨고 또 이 프로그램을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는 한화생명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일을 하면서 남다른 걱정이 많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저더러 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경향이 계속되면은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또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 또 태어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될까? 과연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을 발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로만 걱정만 하고 있지 실제로 행동으로 또는 정책이나 제도로 이렇게 실천 뒷받침해주는 것이 잘 눈에 안 띄어요. 기후변화도 그렇고 또 이 초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걱정이 참 굉장히 큰데 오늘 이 컨퍼런스는 그런 기반 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특히 어려움을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양육시설,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돌봄 체제를 또 애착 현상을 개선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서 그것이 이 법과 제도의 개선 또는 국민적 관심사에 그런 하나의 통일된 합의로서 이렇게 나타나면 좀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화생명과 또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그 노력을 했었는데 오늘 좀 이따 참석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강선우 의원님이 보건복지부의 소속이시는데 그분이 이 보건복지부 산하 그런 관심사이다 해서 이제 또 관심을 가시겠지만은 보육시설의 그 아이들의 그런 환경을 또 보육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법과 제도 면에서도 개선할 점을 찾고 또 이 국민적 인식에서도 이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이런 좋은 발표 그리고 좋은 토론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채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 아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아주 좋은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님의 환영사를 들으면서 오늘 이 행사가 참 더 뜻깊은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을 수 있는 건 참 감사하게도 어린이재단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10년이 넘은 인연인 것 같아요. 홍보대사 함께 하면서 그 인연으로 저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이 시간 여러분께서 이제 들려주실 정말 귀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저도 기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한화생명의 김상일 상무님 모셔서 환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화생명의 김상일 상무입니다.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맘스케어 리사운드 컨퍼런스에 함께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잡힐 듯 하던 코로나가 다시금 좀 재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리 함께해 주신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저희 사내 여성 임직원 봉사활동으로 시작된 요란 맘스케어는 보육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게 심화시켜온 우리 하나생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 단순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또 이 사업을 인지를 하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면서 저희 요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맘스케어 프로젝트는 앞서 이재원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동 양육시설 환경 개선이라는 그런 목표를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컨퍼런스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좋은 성과를 내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또 영향력을 가지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으로서 또는 선생님으로서 때론 친구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주고 계신 전국의 보육사 선생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자리에도 좀 감사를 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해주고 있는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소개 말씀 다 해주셨는데 우리 오늘 모더레이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정익중 교수님, 그리고 기조 연설을 맡아주신 신혜라 배우님, 그리고 행사 진행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경란 아나운서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사랑으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부디 오늘의 이 컨퍼런스가 좋은 결실로 이어져서 우리 양육시설 관계자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행사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년 신축년 한 해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람찬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좀 이런 인사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쪼록 행운과 축복이 가득한 그런 희망찬 새해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연말이 다 돼 왔네요. 이제 연말 인사도 나누고 새해 인사도 벌써 이제 덕담도 서로 주고받을 시간들이 됐는데 여전히 저희는 마스크 안에 갇혀 있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앞에 나오신 분들 좀 여러분께 좀 얼굴을 보이고 가림막을 좀 철저히 가리고 이제 진행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여러분 좀 많이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의 안전이 일단 먼저가 되는 시기인 것 같아서요. 여러분 양해를 해주실 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첫 순서로 이제 기조 연설을 해주실 신혜라 배우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충분히 소개를 해주셨지만 신혜라님은 직접 이제 2명의 아이를 입양해 양육하시면서 발견한 이 보호 대상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 사회에 문제를 알리고 동참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연설에서는요, 영아에게 필요한 환경은 온전한 관심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신혜라 배우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연예인, 배우. 뭐 연기하는 사람. 네, 요즘은 방송도 하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일은 바로 양육입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아기 때는 그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 시기가 끝나면 애들이 좀 크면 얼마나 편해질까 했는데 애들이 크니까 뭐 많이들 아시겠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요.
육체적으로는 조금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이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잖아요. 특히 부모님이 갱년기를 맞으시고 아이가 사춘기를 맞으면 정말 거의 4차 대전의 느낌이 방불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저는 아들 1명을 낳았고요. 딸 2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제까지 했던 그런 모든 역할이 아닌 완전히 좀 새로운 역할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새로운 역할은 뭐냐면 아이를 대변하는 역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특별히 시설에서 크는 가정이라는 환경을 갖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의 모임이잖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는 아이들이 이러할 것이다가 아니라 아이들은 과연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가 참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만났던 어떤 시설에서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일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은 어른의 입장, 어른으로서 바라보는 아이들 상황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하는 아이들 입장이 좀 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큰딸은 태어난 지 1달이 안 됐을 때 저희 집에 왔거든요.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도 안 된 아기가 정확히 태어난 지 한 15일 됐을 때예요. 우리 집에 왔는데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시기도 아니죠. 사실 겨우 시선 맞추는 그런 시기인데 집을 막 두리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아이는 마치 여기는 어디지? 난 또 어디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눈에. 왜냐하면 우리 집에 올 때까지 우리 큰딸은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대구에서 서울에 있는 보육시설에 오기까지 한 5군데 넘게 뭐 병원 뭐 또 다른 여러 군데를 거쳐서 사실 우리가 신생아 저도 아이를 낳아봤지만 신생아가 태어나면 병원 한 군데 데려가는 것도 너무 괜히 감기 옮지 않을까 뭐 이래서 아이를 꽁꽁 싸고 정말 조심하면서 데리고 다녔는데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건강 상태를 뭐 체크하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그렇게 5군데를 넘는 그런 곳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나마도 우리 큰딸은 거쳐서 시설에 간 게 아니라 그 시설을 거쳐서 최종으로는 저희 가정에 오게 된 거죠. 큰딸이 처음 이렇게 막 두리번 눈으로 돌려서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딸이 잘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저귀가 젖어 있어요. 왜 울질 않지? 기저귀가 젖으면 울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도 그랬었는데 하는데 우리 보육시설에 있다 보면 영아원에 입양기관에 있다 보면 사실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그곳에 봉사도 다녔지만 아이들은 너무 많고 보육선생님은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일일이 모든 반응에 반응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적은 인원수의 보육선생님들이 막 이리저리 뛰어도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봉사를 가면은 보육선생님을 도와서 오는 아이들을 안고 우유를 먹여주지만 그 또한 제가 가도 당연히 부족해요. 이 아이 먹이고 있는데 또 저 아이 울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저는 잠깐 봉사를 갔는데도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그곳에서 계속 상주해서 일하시는 우리 보육선생님들은
얼마나 버거우실까?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힘드실까? 나중에는 그냥 일상적인 소리가 되시겠죠. 보육사 선생님은 한정돼 있고 아이들은 많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안 먹일 수가 없잖아요. 비슷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다 아이들이 울 때마다 다 반응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적인 어떤 이 정도 시간에 우유를 먹어야 된다 하는 시간에 또 아이들 잘 우는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젖병을 물립니다. 보통 아이를 안고 정성껏 젖병을 물리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타월을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아이 옆에 둬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타월 위에 젖병을 기울여 놓고 아이가 빨 수 있게 해줘요. 제가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아이는 좀 안고 먹여주지만 다 안고 먹여줄 수가 없으니까 시간 맞춰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줬는데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이렇게 빨아먹다가 숨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놓쳐요. 그 우유 젖병에 젖꼭지를 놓치면 아이들이 보이는 때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막 허공으로 강아지가 엄마 젖꼭지를 찾듯이 보이지도 않는 눈 안 떠졌으니까 냄새로 찾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기들이요. 막 고개를 허공에 돌리다가 어떤 아기는 가까스로 이렇게 물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막 한참 돌리고 있으면 보육사 선생님들이 가셔서 다시 젖병을 입에 물려주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딸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15일이었지만. 그래서 기저귀가 젖어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이들이 몸으로 그리고 뇌로 인지를 한 거죠.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수시로 보면서 우리 큰딸은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기저귀가 젖어 있으면 바꿔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자기가 불편한 느낌, 기저귀가 젖는다든지 뭐 그러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이제 우리 가정에 와서 그렇게 누군가의 1대1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보육원에도 봉사를 다녔었어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기억하는 건 아이들과 함께 잠깐 뭐 가서 놀아주는 걸 했었거든요.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텔레비전 보고 놀고 뭐 그러다가 밥때가 됐어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애들도 배가 고팠는데 마침 텔레비전에 김혜자 선배님이 광고하시면서 뚝배기 버글버글 끓는 찌개를 한 입 딱 드시고는 이 맛이야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걸 보면서 맛있겠다 배고프다 해서 식사 시간이 돼서 저도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시길래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제가 맛있겠다 했던 것과 아이들이 맛있겠다 했던 게 너무나 다른 의미였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맛있었겠다였고요. 아이들은 그 식당에서 줄지어서 5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줄지어서 식사를 기다리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차가운 쇠식판에 국과 밥과 반찬들을 나눠줘요. 얼마나 빨리 식어요, 국이. 그걸 받아서 자리에 가서 먹는 겁니다. 아이들이 맛있었다 했던 거는 그냥 배고파서 맛있었다가 아니라 와, 저렇게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 반찬들이 옆이 따로 있고 누군가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차려주는 따끈한 음식들의 상, 엄마의 그 마음, 그걸 그리워했던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 보육원에 들어가면 퇴소할 때까지 18살이 될 때까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평생을 차가운 쇠식판에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요즘은 보육원들도 환경을 많이 개선해서 아이들 나이대별로 이렇게 모으고 가정처럼 방방이 해서 식당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그 방에서 먹는 그런 보육원들도 좀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아직 많은 보육원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 따로따로 그렇게 보글보글 찌개를 끓여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그럼 평생을 친구 집에 가본다든지 아니면 친척 집에 가보지 않는 한은 그런 따뜻한 나를 위해 차려준 그런 상은 받아보기 어려운 거겠죠. 그렇게 못 먹어본 아이들은 커서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과 관심은 경험을 하는 거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쌓는 게 분명히 아니니까요. 또 한 아이들은 자매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갔더니 새로운 아이들이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딴 아이들과는 다르게 막 활동적으로 뛰고 이러면서 나보고 그땐 제가 젊을 때였으니까 언니 왜 왔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우리는 며칠 있다 갈 건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베이비박스나 그런 영유아 신생아들이 유기되는 그런 일 외에 많은 보육원에 가게 되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크다가 이제 부모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됐다 또는 못 키우겠다 하는 아이들이 보육원에 가게 됩니다. 그 아이들도 부모가 이혼을 해서 친척집을 전전긍긍 하다가 부모가 둘 다 원치 않고 그리고 친척들도 더 이상 못 돌봐주겠다 이런 상황 때문에 보육원에 온 거였어요. 저는 알죠. 그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 정도 그 한 4-5살짜리 그 자매가 얘기하는 대로 며칠 뒤에 부모가 와서 다시 예전처럼 가정으로 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보면 여전히 그 아이들은 있고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활달함과 뭔가 그 활기차던 흔히들 말하는 어르신들이 말하는 그 충분히 그래도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얼굴의 귀티랄까요? 귀티가 잘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생기는 그런 분위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여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저에게 다시는 나 며칠 뒤에 갈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퇴소할 때까지 그야말로 18살이 될 때까지 계속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밤마다 얼마나 부모를 기다렸을까요? 내일은 올까? 내일은 올까? 엄마 언제 오지? 아빠 언제 오지? 밤마다 울면서 그 낯선 곳에서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울면서 그렇게 기다렸을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어린이 재단의 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36개월까지 지속적인 1:1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애착 형상이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지요. 그때 형성된 애착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의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36개월까지 그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1:1의 관심과 사랑,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응, 아까 우리 큰딸이 처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반응을 못 느꼈던 것처럼
반응을 못 느끼게,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한 반응을 못 느끼게 되면 그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안 된다고 해요. 내가 불편해서 낑낑거리고 울 때 누군가가 즉각적으로 아이고 어디가 불편하구나, 아유 쉬했네, 아이고 배가 고파, 왜 그래, 놀아줄까? 어떤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지. 그리고 스킨십, 수시로 와서 만져주고, 마사지까지는 아니래도 우유 마실 때 안고 그냥 만져주고, 손도 만져주고 발도 만져주고 하는 그런 스킨십이 좋은 애착을,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눈 맞춤, 아이들과 눈 맞춰서 얼어주고 웃어주고 여러 가지 표정들을 보고, 그런 단계를 거쳐야지 안정적 애착이 형성됩니다. 그럼 우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형성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꼭 그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안정적 애착이 생기는데, 물론 일반 가정에서, 친생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부모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하는 그런 끔찍한 뉴스를 우리는 너무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생 가정에 크는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설에서 크는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그 경험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 잠깐 보육사들이 힘들게 어렵게 해주시는 그 수고로움으로는 절대로 1대1의 관심과 사랑을 충족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너무 끔찍한 일 아닌가요? 해마다 200~300명이 베이비박스 같은 그런 곳을 통해서 아이들이 유기가 됩니다. 신생아들은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육원으로 가정에서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되는 아이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몇만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가정에서 자라고 있지 못한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안정 애착을 다 갖고 뭔가 그냥 태어나서부터 후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1대1의 사랑과 관심은 받아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보육원을 퇴소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아이들이 제대로 된 어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예요. 부모님들은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시간과 노력과 경제적인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없는 아이들,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미래는 누가 신경을 써줄까요? 요즘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보육원을 퇴소한 그런 청년들이 예전에는 그저 나 보육원 출신이야를 무조건 숨기고 숨어버리기만 했다면, 이제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나는 보육원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힘들게 자랐어요. 물론 좋은 보육원도 참 많죠. 그렇게 극단적인 보육원이 다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 청년들이 말하는 건 단순히 저는 매를 맞았어요, 저는 이런 학대가 있었어요 라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외침은 저는 1대1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관심과 사랑을 또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하는 그런 절규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모이신 대로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이런 맘스케어가 하는 일처럼, 하나생명이 돕고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하는 일처럼 이런 일 꼭 해야겠죠.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육사를 늘리는 일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과 그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몇만 명의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너무나 역부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저도 혹시 도움이 된다면 이런 일도 함께 하는데 열심히 하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도 하면서 근본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 보육사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1대1의 관심과 사랑. 아이들에게는 안전과 안정, 이 두 단어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저는 막 입양을 하십시오, 입양을 꼭 해야 합니다, 이런 입양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막 장려를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실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어떻게 입양을 했어요? 오늘도 굉장히 뭔가 칭찬받을 일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신생아 입양은 안 해보셔서 그렇지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시면 아시잖아요. 양육이 어려워요. 아이들 커가면서 신경 써줄 거, 사춘기, 또 커서도 양육이 어렵죠. 입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생아 입양은요. 연장아 입양, 돌만 넘어도 연장아 입양이라고 하는데요. 연장아 입양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시기까지 돌 또는 4-5살에 입양 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때까지 위탁 가정이든 아니면 시설이든 가정이 아닌 그곳에서 1대1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경험했을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연장아 입양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인이 사건 같은 그런 끔찍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정인이가 커서가 아니라 신생아 때 정상적인 가정에 입양이 됐다면 정인이가 지금처럼 그런 끔찍한 일에 정인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인이 같은 사건이 터지면요, 입양을 어렵게 만들어야겠네요 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답인가요? 아니에요. 정인이는 가정에 입양이 됐기 때문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거리로 화두로 올라섰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좋은 시설 참 많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곳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자신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자신의 권리가 뭔지 그 어떤 것도 가늠하지 못하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소리가 되어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신생아 입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요. 그러면 저는 낳아도 받고 입양도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정말 그 어떤 작은 부분도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내 똑같은 아이가 사춘기 돼서 말썽 일으키는 거고, 내 똑같은 아이가 아픈 거고, 내 똑같은 아이가 너무 이쁘고 자랑스럽고, 내 똑같은 아이가 진짜 한 대 쥐어박고 꼴 보기 싫다 할 때 있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양을 기다리는 가정들도 꽤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유기되고 버려지는 신생아들은 그 수보다 더 많다고 해요. 왜 그 아이들이 그 가정에 못 가는지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신생아 입양은
수월하게 만들어지고, 큰 아이들 연장아 입양은 더 좀 어렵게 까다롭게, 연장아 입양을 원하는 가정들은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이들이 진짜 그 어려운 부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많은 좀 조사를 하고, 대신 신생아는 아동이 생기자마자 바로바로 입양 가정으로 좀 보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생기는 신생아들은 바로바로 가정으로 보내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시설에 가게 되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 일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참 어려운데, 그 신생아들까지 떠맡아서 점점 큰 아이들, 연장아들이 되게 해서 입양 가서도 힘들고, 그리고 시설에서도 더 어렵게 자라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생아 입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양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입양을 원하는 가정들이.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설로 가겠죠. 그런데 시설 가기 전에 최소한 36개월까지만이라도 위탁 가정에 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이를 입양은 못해요. 하지만 그 정도 위탁은 할 수 있어요 하는 그런 위탁 가정을 좀 모으는 일들, 그리고 그 가정들을 교육하는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위탁 가정을 지금 모으고 교육하는 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위탁 가정을 원해도 굉장히 그 위탁 가정 심사도 까다롭대요. 하지만 저는 조금 심사를 낮추더라도 신생아들은 위탁 가정에서 자라게 해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애착이 형성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위탁도 어렵다 하면 저는 시설에서 자라게 된 아이들은 1:1 가정체험, 지속적인 가정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어떤 한 가정이 그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 또는 자주는 한 달에 2번쯤 이렇게 우리 가정에 초대해서 함께 밥 먹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한 가정과 꾸준한 지속적 관계를 갖는 아이들은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논문에서도, 외국 논문에서도 많은 그런 어떤 성과물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좀 가정을 경험할 수 있게끔, 그런데 보육원에 가정 체험을 원해요 하고 신청을 해도 그 가정을 어떻게 믿고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어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가정 체험을 원하는 분들은 우선 시설에서, 보육원 같은 데서 봉사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또는 어떤 분들은 공부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1:1 튜터도 해주시고, 아이들이 못 누리는 것들을 비록 시설이지만 거기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좀 누릴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아기들은 자신의 소리를 못 냅니다. 자신의 권리가 뭔지조차 알고 있지 않죠. 우리 이곳에 모인 분들, 또 이걸 보시게 되는 많은 분들이 어른의 입장이 아닌 그 아이 당사자의 입장이 돼서 그 아이의 소리를 함께 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직접 삶으로 경험하시고 또 실천하고 계신 우리 신혜라님의 이야기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1의 관심과 사랑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거.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도 누구나 어린 아이의 시절이 있잖아요. 나의 그 영아기, 나의 그 유아기 때 지금까지도 살면서 뭔가 아쉽고 결핍이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진짜 그냥 어른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말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신생아 입양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구나. 36개월 전에 사랑과 관심이라는 게 그토록 한 인간의 일생을 정말 크게 좌우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시각이 10시 56분입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잠시 쉬었다 11시부터 한 4분 정도 쉴 시간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세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세션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이유 아니시면은 행사장 밖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으실 수 있다면 그냥 자리에 좀 남아 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첫 번째 세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